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주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군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했는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 첫 번째는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 2부작 중에 제1부 침략의 문을 열다입니다.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일본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침략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일본군과 청군의 움직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1월 달에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1차 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청군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5월 달에 전주하약을 통해서 정부군과 농민군이 타협을 하면서 일단 농민군의 움직임은 중지되었습니다. 이 틈에 일본과 청이 군대를 보내서 조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곳을 자신들의 이권에 내지는 정치적 영향력의 한 영역에 놓고자 각자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은 다시 재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894년 7월에 이런 움직임에 일본이 선제적인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과 풍도에서 일본군과 청의 해군, 육군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의 시작은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국에서의 보급로, 본국으로부터의 협조를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조선의 왕실을 틀어잡고 조선으로부터 전쟁의 협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1894년 8월 1일 날 일본군이 청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청일전쟁은 공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이 상황을 주시하다가 9월에 다시 제2차 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9월에 일어난 농민군은 공주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금치 전투를 치루어서 일본군한테 패배를 하고 또 12월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조직적인 저항의 힘을 상실하죠. 그렇다고 해서 농민군의 움직임이 완전히 끝났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894년 12월 1월 즈음에 남쪽 지방에서의 동학농민군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이때 일본군 전쟁 지도부가 생각할 때 가장 고민에 쌓였던 건 뭐냐 하면 농민군의 잔존 세력이 북상을 해서 러시아와 결합해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우려했던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1894년 12월이나 이듬해 1월부터의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농민군의 잔존 세력들이 계속 지역을 장악하고 관군과 전투하고 일본군과 전투하는 이 행위는 단순하게 농민군의 저항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10월 달 이후에 일본군과 청군의 전투의 핵심 전장은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청일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거죠.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후방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농민군의 잔존 세력을 섬멸하지 않는다면 본토로부터 이어지는 긴 보급로의 안정성의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째는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의 승패와 관련해서 보급, 군수기지 기능으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의 차원에서도 이런 무장한 반일본 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방의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한 부대를 편성합니다. 특히 독립후비 제19대대라는 부대를 특별히 편성합니다. 이 부대는 지도에 나와 있듯이 동로, 중로, 서로라는 세 가지 길로 해서 충청도와 경상도에 있는 다른 독립후비 대대까지 전라도 방향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특히 그 부대들이 전라도 가운데서도 전라남도의 남서해안 방향, 목포 쪽 방향으로 부대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학농민군을 남서해안 방향으로 몰아간다라는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죠.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향후 체포하면 모조리 살육해버려라. 체포도 필요 없다. 그냥 살육해라. 심지어 충남의 홍주 전투에서 한 일본군 병사가 자신의 형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당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자신이 기관총으로 농민군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을 때 백발백중이었다. 정말 유쾌함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죽인 데서 오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제노사이드 상태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가장 내면을 잘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후비 제19대대는 목포 쪽 방향의 전라남도의 남서해안 방향으로 동학농민군을 모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군을 남서해안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바로 장흥 전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장소는 장흥군에 있는 석대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라도 지역에 집결했던 농민군과 일본군 독립후비 제19대대와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 결전의 와중에 동학농민군이 거의 3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또 다른 농민군은 무안, 목표, 해안간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라도 남서해안 지방에 섬이 많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이 혹시 이쪽에 숨어들을까 봐 해안가 쪽에 함정을 배치해서 또한 농민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석대들에서 시작되어진 농민군 잔존 세력들의 와해가 결과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이 달성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1894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 중국의 한자음으로는 마관 조약을 끝으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의 와중에 2억량이 넘는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 돈의 쓰임새를 보니까 83% 이상의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군사비의 대부분은 해군 전력 강화에 쓰게 됩니다. 일본은 왜 해군 전력 강화에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 즉 마관 조약에서 체결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여순 대련 지역의 일대를 일본이 전쟁의 배상금으로 받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의 확보가 동아시아 진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절대적인 과제로 삼고 있었는데, 여순 대련을 일본이 차지하는 순간 루트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동원해서 이 조항은
동양의 평화에 위협하는 조항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외교적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세 나라가 외교적 압력을 넣자 일본이 이 조항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대신에 3천만 양을 배상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청은 3천만 양을 낼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차관으로 돈을 빌려서 배상금을 갚습니다. 대련이라는 위치는 한반도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중국의 베이징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제해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대륙, 만주로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본토까지도 동시에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거나 군사적인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철저하게 반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대로 이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1900년대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조차를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뒤 6일 만에 러시아가 주동이 되어서 프랑스와 독일이 도움을 줘서 이걸 반환했지 않습니까? 6일 만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조약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약문이 일부가 훼손된 거죠. 일본으로서는 엄청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행하던 한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와, 신, 상, 담. 쉽게 이야기하면 너 두고 보자 이거지. 너 나중에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한다. 실제 일본군이 받은 배상금의 상당수를 군사 예산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군사 예산으로 쓴 예산의 상당수는 해군 전력 강화로 쓴 이유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만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라이벌은 러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차원에서 전쟁의 배상금을 그렇게 많이 썼던 겁니다.